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정읍의 다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할머니 댁 마을엔 한발 두발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나 어렸을 때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두억강 귀신이라고 부르셨고, 우리 아빠 세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은 한발 두발 귀신이라고 불렀어. 그 귀신은 아줌마 귀신인데 긴 치마를 입고 있었대. 마을 입구에 논으로 물 때는 도랑을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 폭은 넓지만 길이는 짧아. 옛날에는 나무에다 흙을 덧붙여 만든 다리였다고 하고, 내가 어릴 때는 그 다리에 콘크리트를 덧대어 놓았다가 한 5년 전쯤엔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다리로 바꾸고 배수로도 콘크리트로 깔았어. 그런데 마을로 들어오면서 그 다리를 건널 때 가끔 뒤를 돌아보면 그 아줌마가 서 있다는 거야. 키는 조금 크지만 일반 범주는 벗어나지 않는 정도랄까. 그 아줌마를 봤다면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뒤로 걸어야 한대. 다리를 다 건너면 아줌마가 다리에서 따라오다가 도랑 속으로 뛰어들어 사라진다고 해. 왜 한발 두발 귀신이라고 부르냐면, 할머니 댁 앞밭 건너편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 할머니 말로는 이 아줌마를 안 쳐다보고 걸으면 아줌마가 자기 치마를 걷어올리고 뛰어온대. 그 다리가 가슴 바로 아래 붙어 있다고 해. 긴 다리로 한 발, 두 발 쭉쭉 내뻗으면서 쫓아와서 밟아 죽인다더라. 정확히 어떻게 죽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 실수로 앞을 봤더라도 얼른 아줌마를 쳐다보면 자기 다리를 보여주는 게 부끄러워서 치마로 가리고 걸어온다고 하더라. 우리 아빠 이야기인데, 아빠는 신태인에 살았고 정읍 고등학교를 다니셨어. 학교에서 돌아올 때 마을 버스가 마을 입구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멀리 철도목 아래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오셨대.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 근처에서 진한 화장품 냄새가 나길래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어떤 아줌마가 서 있었다는 거야. 아빠는 한 발 두 발 귀신인 걸 알라치고 계속 쳐다보면서 뒤로 걸었대.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다리 아래로 떨어졌지. 다리 높이는 약 2m가 안 되는데 밑바닥이 얕은 물과 진흙이라 다치지는 않으셨어. 밤이라 잘 안 보였고 진흙에 빠지다 보니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서 아줌마 쪽을 봤더니 그 아줌마가 다가오고 있었대. 아줌마는 눈은 무섭게 부릅떴는데 입은 우스꽝스럽게 혀를 내밀고 있었고, 배꼽 위에서부터 몸이 갈라져 다리까지 이어져 있었대. 그 다리로 한 발, 두 발 멀리 뛰게 하듯 뛰어오고 있었던 거지. 아빠는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를 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히익 하는 소리가 들렸대. 결국 그 아줌마는 치마를 내리며 도망가더라. 이 이야기는 우리 아빠 성격상 신빙성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중학생 때 그 다리에서 시체가 발견된 적이 있어. 그때 마을 할머니들은 모두 두억강 귀신한테 밟혀 죽었네라고 소란스러웠던 기억이 나. 두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쿵쿵 소리.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희 반 아이들끼리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때 저는 친구들을 쉽게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 남성이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의 수만큼 똑같이 답해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길 거야. 어느 날 남성은 집에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순간 남성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 찝찝해서 똑같이 문을 쿵 하고 쳐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남성은 또 화장실에서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쿵쿵 하고 두 번 나더랍니다. 물론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남성은 이번에도 똑같이 쿵쿵 쳐주었고 그날도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또 며칠 후 남성이 화장실에 갔고 이번에도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성은 이제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아서 소리를 무시했고 그 순간 화장실 문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쿵쿵쿵 할 때는 책상을 마구 두드리며 주변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깜짝 놀라는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에게 자주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살짝 깬 상태에서 자세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거죠. 저는 왼쪽으로 누워 있었고
눈을 감은 상태로 평소와 같이 가위를 풀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귀에서 쿵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쿵쿵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얼른 가위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오른쪽 귀에서 이 쿵쿵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의 울기 직전까지 죽을 힘을 다해 가위를 풀었습니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매우 빠르게 요동쳤어요.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지만 쉽게 진정이 안 돼 그날 밤은 안방으로 가서 부모님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친구들에게 귀신 이야기로 장난을 쳐서 벌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귀신들이 와서 함께 듣고 있다던. 그래서 전 그 이후로는 귀신 이야기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망령. 한참 바다낚시에 빠져서 엄청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 요즘엔 배 타고 하는 바다낚시조차 잘 못 가지만 말이야. 보통 갯바위 낚시라고 하면 배를 타고 조류가 잘 흐르는 포인트. 즉,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여밭이나 조그마한 무인도 근처의 바위 절벽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하는 거야. 선장은 바위 절벽에 움푹한 곳이나 올라가 자리 잡을 만한 곳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사람들을 내려주고 하루 지나면 다시 태우러 오곤 해. 보통 그런 곳은 절벽이라서 수심이 10m 이상, 20m 정도 나오곤 해.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따라 조류가 잘 흘러주고 고깃대들이 지나가는 경로 근처에 있을수록 좋은 포인트로 각광받게 되는 거야.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남극에서 잡아온 크릴 새우에 각종 집어제를 섞어서 어종에 따라 찜볼이나 해초, 어분 같은 걸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밑밥을 적절히 쳐주고 고기를 모아들인 후 반유동, 전유동 같은 복잡한 채비로 낚아 올리곤 해. 솔직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취미거든. 고기가 많았던 시절에는 위험한 곳을 갈 필요가 없었어. 그저 동네 포구 앞 방파제만 가도 팔뚝만한 감성돔을 낚아 올릴 수 있다면 굳이 배값을 내가면서 무인도를 갈 필요는 없었으니까. 요즘엔 고기가 잘 없으니 점점 더 멀리, 더 위험한 곳까지 쫓아가는 거야. 어떤 포인트는 심지어 사리 때 밀물 들어오면 물에 잠겨버리는 곳도 있어. 만약 태워다 준 배가 제때 안 들어오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곳 말고도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이니 갑자기 너울 파도라도 한번 오면 쓸려나가기 쉬워. 어떤 사람은 바위에 앵커까지 박아서 안전 로프를 연결한 뒤 허리에 걸고 하곤 해. 보통은 수면에서 한참 위쪽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말야. 그럼에도 낚시꾼들은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큰 녀석이나 좀 더 잘생긴 녀석을 낚기 위해 점점 더 험한 곳에 포인트를 개척하곤 하지. 실제로도 고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말야. 유명한 갯바위 포인트에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면 완전 개판이거든. 낚시줄에 바늘에 봉돌에 온갖 쓰레기가 도배가 돼서 말야. 서론이 길었네. 본론으로 넘어갈게. 바로 그날 나는 완도 쪽에 잘 아는 낚시점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었어. 잘생긴 감성돔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낚시점에서 미끼도 챙기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내가 갈 포인트를 고르고 있는데 낚시점에 있는 뒷방에서 사람 인기척이 나는 거야. 어디 아픈 것처럼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주인 표정이 어두워지더라. 내가 할 준비를 다 끝내고 배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없어서 궁금해져서 캐물었어. 장박 전문으로 다니는 50줄 들어선 아저씨였는데 나도 한두 차례는 만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했던 아저씨더라. 근데 왜 낚시점 뒷방에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들어가 봤어. 그때 난 30도 안 된 젊은 초짜 낚시꾼인데 그 사람은 극강 레벨의 고수였거든. 들어가 봤더니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맛이 가 있었더라고. 난 이 사람이 술판을 좀 심하게 버렸나 싶어서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방에 들어가 옆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끙끙거리고 있더라. 아니 끙끙거린다기보단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어. 물론 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다시 나와서 주인한테 물어봤어.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냐고.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장사하는 집에서 저러고 있냐고 말야. 주인이 말하길 일주일째 저러고 있다더라. 자주 가던 포인트에서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물 가져다 주려고 갔더니 미친 사람 꼴을 해서 텐트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배에 타더라는 거야.
그래서 태우고 나왔더니 뭐가 그리 무서운지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방에 처박혀서는 술만 퍼마시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 돈이야 많겠지. 궁금해지잖아. 하지만 난 조금만 있다가 배 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남 이야기를 더 물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덮고 폭우로 나갔어.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혜경이 낚시배 일제 단속을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탈 배를 몰고 나갈 선장이 뭔가 잘못돼서 걸렸다는 거야. 타고 나갈 배도 없어졌고 나 말고도 허탕친 낚시꾼들은 욕지거리를 하고 낚시점 주인은 선장에게 욕하면서 싸우고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나는 어차피 오늘 돌아가봐야 일정도 없으니 할 일도 없어서 술이나 한잔하고 자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게로 돌아왔어. 평소 안면이 있던 40대 아저씨 낚시꾼하고 같이 가게로 돌아오면서 안주거리하고 술도 좀 사서 왔지. 그렇게 가게에서 판을 벌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수상한 장바꾼이 슬그머니 나와서 옆에 앉더라. 냄새를 풀풀 풍기긴 했지만 아까보단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어.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거지. 지난 일요일 밤 이 아저씨는 어지간한 초짜 낚시꾼들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짬밥에 밀려서 못 들어가는 특급 포인트에 이미 2주 동안이나 자리를 잡고 씨알 좋은 가을 고기들을 싹쓸이하고 있었던 거야. 비록 그날 날씨는 별로였고 파도가 높아서 힘들긴 했지만 날은 음력 25쌀한 물살도 적절했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입질도 좋았어. 두둑하게 고기를 건져놨는데 저녁때가 되면서 날씨도 점점 나빠졌고 밤낚시는 포기하고 텐트 안에 들어앉아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달도 아직 안 뜬 초저녁인데 발 아래 절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지. 삼갱이가 지나가나 싶어서 내려다봤더니 글쎄 수심십여 미터 되는 바닷물 위로 사람들 서너시 두렁거리며 걸어가더라는 거야. 남쪽 방향으로 말이야. 그래서 기겁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선ot도 아니었어.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구름은 잔뜩 끼었는데 그 구름 틈바구니로 희끄무레하게 비치는 별빛을 보니 바다 위로 여기저기 선원식 해서 못해도 몇백 명은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침낭 속에 머리를 박고 살려주세요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대.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기절한 것 같았고 눈을 떴을 때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대.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어보니 날씨는 맑게개었고 바람도 잔잔해져서 물결이 거의 없었지. 멀리 동쪽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어서 이제 살았구나 싶었대. 그래서 힘을 내서 짐을 정리하고 도망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팔과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대. 남아있던 소주를 대병째 마시면서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선장이 도착하자마자 두말 없이 태워달라고 해서 장비며 텐트며 다 내팽개치고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육지에 나와서도 눈만 감으면 같이 가자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도 잘 수 없고 계속 술만 퍼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낚시점 주인도 옆에 와서 이야기를 들었더라. 이야기가 끝나니까 주인이 덧붙이기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내려놓고 다음 배를 몰고 나갔다가 그래도 단골이라며 그 사람의 텐트며 장비며 다 챙겨다가 낚시점에 두었는데 왠지 찝찝하더라는 거지. 당연히 우리도 이 이야기를 헛소리로 웃어넘길 수 없었어. 왜냐면 주인과 나 그리고 그때 함께 있던 낚시꾼 모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 그 사람이 귀신들과 사이좋게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론가 갈 뻔했던 그날. 그날이 바로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이었거든. 서해 위도를 출발해 격포로 오던 페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했던 그날이었어. 게다가 그 사고 와중에 44명을 구조해낸 사람도 바로 근처에서 낚시하던 낚시배 선장이었고 그 외에 생존자들 중 상당수도 낚시꾼들이었어. 낚시꾼들은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억울했던 걸까? 그날 바다 위를 걸었던 귀신들은 낚시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 했던 걸까? 비록 위도보다 한참 남쪽에 있던 장소였지만 그 영혼들은 남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었던 걸까? 네 번째 이야기, 폐렴과 악몽. 난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데 언제 이사 갈지 모르는 몸이라 이사하기에 편한 매트리스에서 잠을 잔다.
꿈에서 잠을 자다가 깼는데 방바닥에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누워서 뒤통수를 보이고 있었다. 뒤통수를 인지하자마자 그 누군가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놈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태어날 때 탯줄에 모기 감겨 사망했다. 아주 느리게 이런 말을 하길래 무슨 말이지? 라는 의문이 생겼다. 계속 말을 이어갔다. 1살 때 도로에서 사망했다. 궁금했지만 꿈속이라 그런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2살 때 폐렴으로 사망했다. 4살 때 2층 옥상에서 머리부터 낙하 사망했다. 그 사람은 계속 내가 어릴 때부터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말투 또한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7살 때 사망했다. 8살 때 사망했다. 나중에는 빨리 감기라도 한 것처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빨리 말하기 시작했다. 소름이 쫙 끼쳤지만 꿈속이라 그런지 꿈속에서도 가위에 눌린 것처럼 깨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쩔쩔매고 있는 와중에 그 놈이 말을 멈췄고 정적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말을 시작했다. 지금 이라고 하면서 천천히 뒤로 돌아보기 시작했고 점차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기장판의 합선으로 인한 감전으로 사망했다. 라고 말했다. 그 놈이 보여준 얼굴은 엄청난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나였다. 주먹으로 한 대 쳐주고 싶다는 느낌과 소름 끼친다는 느낌이 동시에 생겼다. 그러다 그 기묘한 꿈에서 벌떡 일어났고 동시에 왼손을 휘둘렀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땐 아무도 없는 맨바닥이었다. 멈추지 못한 주먹은 결국 바닥을 치며 통증만 남았다. 개꿈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혹시 몰라 전기장판 코드를 뽑고 다시 잠을 잤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잊을 때쯤 주말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내려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조용히 담배 한 대 피우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셨다. 넌 담배 끊는다고 해놓고 몇 년째 얼마나 피우는 거냐? 나는 대답했다. 이제 곧 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2살 때 폐렴에 걸려 죽을 뻔한 놈이 계속 담배 피우다가는 골로 간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 말에 그 꿈이 떠오르며 소름이 돋았다. 담배를 다 피우고 돌아와 어머니께 다시 물어보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2살 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가 새하얗게 나왔어. 의사 말로는 폐렴이라고 하더라. 또다시 소름이 돋았다. 꿈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려드리자 어머니는 진지하게 들으시다가 말씀하셨다. 개꿈일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냥 옛날에 폐렴 걸렸다는 걸 들어서 내가 잊어버린 거겠지. 처음 듣는 내용인데도 말이다. 아무튼 지금까지 별일은 없었지만 그 꿈과 어머니 말씀이 나에겐 너무 소름 끼쳤기에 이렇게 적어본다. 5번째 이야기, 골목길. 제가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방과 후 친구와 함께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 친구는 평소 자신의 귀가 약해서 귀신이 잘 들러붙고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자신에게는 잘 보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솔직히 안 믿기도 했고 그 애랑 다니면서 특별한 이상한 일을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은 마침 제가 집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보자며 친구에게 제안한 날이었어요. 저 골목길로 집에 가봤어. 아니, 저기 뭔가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져. 집에 가려면 공장 단지를 지나쳐야 했는데 단지 사이사이에는 골목길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는 안 가본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걷다가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데 저희가 오니까 갑자기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저희가 딱 지나가는 순간 불이 꺼지는 것이 마치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기분이 찝찝하긴 했지만 저희는 가로등이 고장 난 것이라고 여기고 계속 걸렀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하얀 대문이 있는 집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대문 앞을 지나가는 순간 오싹한 느낌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바람이 부는 겁니다. 내가 여기 기운이 별로라고 했잖아. 친구의 말에 기분이 더욱 이상해졌고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옮겼어요. 그러다 커브길에 있는 거울이 나왔는데 갑자기 친구가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그리고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뛰어. 무슨 일인데? 묻지 말고 일단 뛰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친구를 따라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골목길을 벗어난 뒤에 숨을 고르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뗐습니다. 아까 그 커브길에 거울 있었잖아. 반사경. 그냥 무의식적으로 눈이 갔는데 사람 형체가 뿌옇게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연기인 줄 알았는데 연기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것도 까맣게. 느낌이 안 좋아서 우선 뛰어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 예전에 공장 단지 내에 있던 한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었는데 혹시 저희가 본 이상한 것은 그때 그 안에 갇혀 죽었던 사람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6번째 이야기,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나의 이야기. 제가가 20살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전 이상한 꿈을 하나 꾼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학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서 눈을 떠보니 생전 처음 와본 곳이었습니다. 풍경은 현실 세계와 같았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이 있어서 저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010으로 통합되기 전 번호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임에도 신호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심한 잡음이 멈추지 않고 들리기에 결국 전화통화는 포기하고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지만 그 남자에게 말이라도 걸어보자는 생각에 그 남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손이 왜 이렇게 뜨겁냐며 제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아직 나는 살아있으니 제발 도와달라며 무작정 빌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며 잠시 저기 뒤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가리킨 곳으로 가서 몸을 숨기자 곧 남자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왔고 식사 시간이었는지 남자에게 무엇을 먹을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남자는 친구와 약속이 있으니 자긴 괜찮다며 동료를 돌려보냈습니다. 동료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친구 불러서 같이 너를 데려다 줄 테니 우리를 잘 따라와야 해.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아무거나 먹지 말고. 얼마 뒤 남자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왔고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은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얘는 오빠란 말 엄청 좋아해. 한번 해봐라며 농담도 주고받고 어떤 아이가 같이 놀자며 제게 다가오자 언니랑 오빠는 지금 바쁘니까 저기 가서 놀아 하며 제게서 아이를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꿈을 꿨을 당시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 내용이 독특하기도 해서 처음에는 제게 곧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제게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고 그 꿈은 어느새 제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 저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야외 카페에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뒤에서 남자 한 명이 더 나타나더니 제게 아는 체 했던 남자에게 말을 걸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우리 기억 못할 거라고 했지? 그 이후로는 이런 꿈을 더는 꾸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남자분들의 정체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대천 바닷가에서 만난 묘지의 비밀. 전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들을 일이 거의 없어서인지 평소에는 귀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일을 겪은 후에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 전쯤 저는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과 함께 대천으로 놀러 갔습니다. 대천 바닷가에서 놀다가 남자친구 지인의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이었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출발해 차로 한참을 달려 대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 바다 구경만 잠시 하고 근처에서 밥을 먹은 뒤 지인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지인의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짓고 계셔서 집이 꽤나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차로 20분 정도 가야 나올 정도였어요. 저희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지인 부모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인은 피곤했는지 일찍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제 남자친구는 이것도 추억이라며 집 앞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추워서 차에 히터를 켜느라 시동을 걸어두었어요. 그러다 잠시 동네를 돌아보기로 했고 서서히 가다 보니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후진해서 돌아가려는데 당시 차에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기가 있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던 내비게이션 화면에 갑자기 차 뒤쪽에 장애물이 있다는 초록색 표시가 뜨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후방 카메라 화면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화면에는 물체가 조금씩 가까이 오는 모습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차는 후진 기어만 들어가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 장애물 표시는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곧이어 차 바로 뒤에 장애물이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차할 때 벽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나는 소리처럼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아무리 뒤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패닉에 빠진 우리를 놀리기라도 하듯 갑자기 차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2초 정도 후에 다시 시동이 걸렸어요. 그때 차가 서 있던 곳은 절대 무언가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새벽의 텅 빈 시골길이었으니까요. 저희 둘은 겁에 질려 도망치듯 지인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해가 뜨고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어제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갔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제 멈췄던 곳 바로 옆에 조그마한 산이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 그 산에 묘지가 빼곡히 있더라고요. 지난밤에는 어두워서 산의 형체만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묘지가 그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후방 카메라에 무언가가 감지된 이유가 단순 오작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묘지와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도 저와 제 남자친구에게는 정말 소름 돋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천변의 이상한 밤. 천변이라고 아시나요? 그곳이 지명 이름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불리는 강가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을 걷고 있으면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주 다니던 산책로라서 익숙한 것이 당연하긴 한데 뭐랄까. 달이 떠 있는 위치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통화 중인 친구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이건 분명히 겪어본 적 있는 일이야 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분명 저 돌다리를 건널 거야. 이상하게도 강을 가로질러 이어지는 돌다리를 꼭 건너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는 집중하지 못하고 몸은 온통 돌다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돌다리 앞에 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차도는 공중에 떠 있고 돌다리는 강에 닿아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차도 위에서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여자가 빨간 치마에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어요. 돌다리 위에 있던 나는 이상하게도 여기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저도 모르게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죠. 여자도 나를 계속 바라보았고요. 그러다 문득 친구와 통화 중이라는 게 떠올라 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지금 천변에 있어. 거기 돌다리 있잖아. 거기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가 오밤중에 서 있길래 바라보고 있는데 얘가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 시선 교환하네. 그렇게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묵묵히 듣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너 신발끈 풀렸어. 라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날 보고 있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 슬리퍼 신고 나왔거든. 라고 했더니 친구가 그래. 그럼 그 슬리퍼 밑창 한 번만 만져봐. 내가 왜? 제발 평생 소원이야 임마. 정신 나갔나 싶었지만 속는 셈 치고 허리를 숙여 슬리퍼 밑창에 손을 대보았어요. 차갑더라고요. 내가 왜 허리를 숙였지? 분명 돌다리 위에 앉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낯선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강물은 이미 내 허리까지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리며 땅을 찾으려 하는데 그 여자가 다리 난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 봤어요. 분명 나는 아래를 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난 휴대폰이고 슬리퍼고 다 내팽개치고 집까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골목길이 있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번화가를 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정신이 차차 돌아오고 사람들을 만나니 무서움이 덜해졌지만 옷은 다 젖고 맨발로 뛰어다닌 꼴이 너무 창피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등짝을 때리셨고요. 샤워를 하고 나와보니 밤 11시에 시작했던 통화가 끝난 시점은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다음 날 엄마 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통화 중 내가 친구에게 어떤 여자가 아기를 찾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흰 옷에 빨간 치마 입었네. 강에서 뭘 찾고 있네. 아기인가봐.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말했대요. 기억에 없는 말이었죠.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고 원래 그런 성격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친구는 내가 신발끈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칠 뻔한 경험이었어요. 결국 남은 건 타박상과 분실된 핸드폰뿐이었죠.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이해되지 않지만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9번째 이야기, 응암동 지하실에서 벌어진 연쇄 사망 사건. 소규모 상점이 이마를 맞대고 있는 서울 은평구 용암동 재래시장 옆의 한 골목. 평화롭기만 하던 이곳에 지난달 17일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집에서 자꾸 사람이 죽어나간다더라. 인근 한 건물 지하에서 중년 여성의 안매장 사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소문이었다. 문제의 장소는 골목 안으로 30m쯤 들어간 지점에 있는 3층 다세대 주택의 지하. 의문이 변사체를 확인한 경찰은 먼저 그 지하실을 거쳐 간 세입자들과 건물주를 상대로 탐문에 나섰다. 세입자들의 면면이 어느 정도 파악된 무렵 경찰은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껴야 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지하실을 거쳐 간 세입자 중 6명이 줄줄이 숨진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안매장 사체까지 포함하면 그 지하실과 관련된 사람이 모두 7명이나 죽은 것이다. 과연 12평 남짓한 지하 공간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혹시 죽은 사람의 원혼이라도 서려 있었던 것일까? 다세대 주택 건물주 장씨가 벼르고 있던 지하실 개조공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9월 중순기였다. 그동안 소규모 공장으로 사용되던 지하실은 지난 6월 마지막 세입자가 나간 뒤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장 씨는 이참에 지하를 깨끗한 원룸으로 개조해 새를 놓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서는 빈 방만 있던 지하에 화장실을 마련하는 것이 급했다. 마침 지하로 통하는 계단 아래에는 한 평이 조금 안 되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창고가 있었다. 지난 9월 중순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인부 한 명을 고용해 창고를 화장실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던 장 씨의 눈에 어색하게 튀어나온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왔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가뜩이나 좁은 창고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 씨와 인부는 해머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더미를 깨기로 했다. 돌을 깨는 기계음이 얼마간 계속되자 난데없이 날파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면서 퍼져나온 역한 냄새는 예사롭지 않았다. 게다가 5인치짜리 블록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구조물은 여간 두꺼운 게 아니었다. 집주인 장 씨는 커다란 선풍기를 가져다주며 작업을 독려했지만 냄새는 여전히 지독했다. 연방 이상하다며 불안해하는 인부를 도와 콘크리트 덩어리를 깨던 장 씨의 눈에 이상한 물체가 발견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겹겹이 비닐에 쌓여있던 그 물체는 다름 아닌 겨울 점퍼 차림의 여성 시체였다. 소스라치게 놀란 장 씨와 인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가 되어서야 콘크리트에 눌린 사체를 꺼낼 수 있었다. 좁은 공간에 사체를 구겨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기 때문에 사체는 여러 해가 지난 것으로 보였음에도 마치 미라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콘크리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얼굴도 한쪽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체를 발굴한 후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지하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들과 집주인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92년 건물이 신축된 이래 지하를 거쳐간 5명의 세입자와 9명의 종업원 중 6명이 줄줄이 사망한 것이다. 원래 이 집터에는 문구점이 있는 단층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3층 다세대 주택이 새로 들어선 것은 92년 1월이었다. 그때부터 지하와 1층은 소규모 공장이나 일반 상가로 사용되었고 2층과 3층에는 가정집이 입주했다. 92년 5월 정동X 씨가 첫 번째 세입자로 양복재단 공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2해가 지난 94년 정 씨는 1억 원짜리 빚 보증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6월에 목을 매 자살했다. 그 후로도 세입자들은 연이어 사망했다. 공장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암으로, 한모 씨는 간암으로, 김모 씨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종업원들까지 교통사고, 간암, 폐암으로 차례로 병사했다. 이런 일련의 사망에 대해 경찰은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교롭다며 의문을 품고 있었다.